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갑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라랑 당당당.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 사연관의 라임 줄라이입니다. 네. 오늘 인트로를 시작할 때 인트로의 저의 변주를 듣고 싶다고 줄라이가 저한테 오프닝을 맡겨가지고 노력을 해봤는데 다음부터 이런 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영화 뒷방 상영관 247번째 상영작은 임대형 감독님의 2017년 첫 장편작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입니다.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잠깐 그 연출 의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어떤 시간과 공간을 회복시켜보고 싶었다. 이제는 낡았거나 감상적이라는 오명 아래 외면받는 몇 가지 중요한 인간적 감정과 의식들을 복귀시켜보고 싶었다. 그것들을 일컬어 낭만이라 호명해도 좋다. 네, 이런 낭만이 서려있는 윤희에게를 통해서 저는 임대영 감독님을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거를 보고 되게 깊은 인상을 받았어가지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마 저희 뒷방사연관에서도 녹음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제가 그 영화를 봤던 시기에 札幌를 혼자 여행 다녀온 그 기억과 감정에 대해서 되게 간직하고 있었던 때에 제가 딱 그 공간에서 느꼈던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마치 또 하나의 자아가 이 영화를 다른 우주에서 만든 것처럼의 정말 그런 기이한 경험을 했던 영화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창 다른 분들도 이 감독님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이전작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었는데, 저도 그렇고 줄라이 씨도 그렇고 그때는 보지 못했고 계속 미뤄오다가 저도 계속 보고 싶은 영화로만 남아있다가 이번에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 돌아온 이제 겨울을 맞아서 이 영화를 같이 줄라이 씨랑 세 번째로 연달아서 세 번째로 둘이 함께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줄라이 씨도 또 이 영화에 마음을 기울이게 된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라임과 같은데 이걸 정말 크리스마스 근처에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녹음은 조금 더 이른 일정에 하고 있기는 한데, 회의를 할 때 다른 뒷방 멤버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에 이걸 하자 하고 먼저 이 영화 일정을 먼저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 모든 게 다 운명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하면은 되게 좀 갈리잖아요. 되게 로맨틱하고 막 꿈처럼 이렇게 낭만적이고 예쁜 크리스마스 영화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봄의 노랜데 막 아름다운 봄 노래들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10cm가 막 너네 다 가라 약간 이런 노래 만드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되게 그 시기에 누군가가 느낄 법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그런 것들을 조명하는 크리스마스 영화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는 후자에 가깝고요. 그래서 또 너무 줄라이 씨도 저도 좋았던 감상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대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줄거리를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왓챠에 등록되어 있는 줄거리 짧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예고 없이 쿵! 암 선고를 받게 된 미스터 모. 생애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탕 시작되자 일생일대의 계획을 세운다. 영문도 모른 채 미스터 모에게 소환된 영화감독 아들 스테반과 아들의 여자친구 예원. 미스터 모는 그들에게 자작 시나리오 사제 폭탄을 삼킨 남자를 던진다. 영화감독이 영화를 찍어야지. 찰리 채플린을 좋아했던 아내를 위해 젊은 날의 자신의 꿈 그리고 홀로 남을 아들과 소중한 친구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데 미스터 무의 크리스마스는 그의 생애 클라이맥스가 될 수 있을까? 메리 클라이막스 미스터 무? 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의 키워드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게요. 키워드 근황 토크는 최근에 내가 좋았던 콘텐츠입니다. 줄라이 씨. 이번에 콘텐츠로 정하게 된 이유가 제가 무빙을 이제야 봤어요. 이 무빙 때문에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지금 다 바뀌어버렸는데 그 정도로 멈출 수 없게 막 이제 진짜 그만 보고 자야지? 라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결국 다시 또 한 편을 보고 이런 걸 반복하게 만든 게 진짜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무빙 보면서 좀 필요 이상으로 잔인한 장면도 있고 해서 라임에게 섣불리 추천하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빼고는 정말 흔치 않게 드라마가 호흡도 되게 느리고 히어로물이고 액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호흡도 되게 느리고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그리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런 지점도 되게 많아서 보면서 영화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정말 보고 싶었던 유니버스 영화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마블이 길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저랑 무빙이 뭔가 새로운 마블이 되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물 하나하나와 그런 초능력과 그 초능력을 활용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제가 한창 마블 전성기 때 좋아했던 그런 마블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무빙만의 어떤 개성과 따뜻한 점과 이런 것들이 더 있어서 저는 정말 박수를 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저희 뒷방 들으시는 분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무빙은 많이들 이미 뭐 보셨을 것 같고 보셔도 좋아할 것 같아요. 라임은 어떤 콘텐츠를 봤나요? 저는 공교롭게도 올해 되게 출국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한 해가 유난히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비행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비행기에서 틀어주는 그 저장되어 있는 영화들을 쭉 보거든요. 그거 보다가 한숨도 못 자고 막 가는데 최근에는 또 싱가포르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마침 패스트라이브즈가 있는 거예요. 저희 코리안 에어에. 그래서 패스트라이브즈는 제가 진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영화고 또 마침 제가 그렇게 매번 방송마다 노래를 하는 우리 폴 메스칼 씨가 언젠가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되게 좋았다고 올렸던 적이 있어서 이 영화는 진짜 꼭 봐야 된다 이러고 있었던 영화인데 그렇게 너무 기대를 했어서인가 뭐 아니면 비행기에 약간 그런 답답한 환경 쾌적하지만은 환경에서 때문에서였던가
모르겠지만 온전히 그렇게 막 정말 좋았다. 약간 그 뭐지? 애프터선 봤을 때만큼의 어떤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근데 돌이켜보니 제가 거기에 4점이나 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중에 영화관에서 한국에서 극장 개봉을 하면 그때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마 뒷방 사연관에 오래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윤희에게나 뭐 미스터 무도 그렇고 콜미 바이 유 네임도 그렇고 제가 기본적으로 그리움 이 정서가 깔린 영화를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평생 맨날 뭔가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패스트 라이브즈도 그런 약간 그리움에 대한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에게도 그러니까 되게 무해한 영화여서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애프터선도 그리움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네.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저희 진짜 저도 다른 방송 녹음했을 때도 애프터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사실 그렇구나. 크게 연관이 없는 영화를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렇구나. 애프터선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이 벌써 뭔가 그니까요. 연말결산 같은 느낌인데 정말 큰 네. 파문을 일으켰던 네.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전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지금 방이 진짜 방구석이 진짜 좁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애프터선 포스터 이렇게 탁 걸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영화제에서 일을 했을 때 다 같이 쓰는 컴퓨터 배경화면을 애프터선으로 제가 마음대로 해놨었는데 일을 하다가 한 번씩 그 배경화면을 보면 마음이 너무 촉촉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분노한 상태에서 그 컴퓨터를 보더라도. 근데 그게 진짜 좋고 그 정도로 그 영화가 저에게 갖는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이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세 번째 연달아서 같이 취향이 이렇게 겹치니까 큰일 났다. 다음에 또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희 애프터선 녹음을 두부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참 좋았는데. 그 방송 네. 정말 좋아하면서 들었습니다. 편집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청취자로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다른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버릴 것 같아서 다음은 홍보와 저희 댓글은 이번에는 그냥 짧게 저희 플리백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있는데 혹시 다 보셨다면 어떠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홍보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뒷방상영관에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 소개와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비아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저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임대현 감독님 인터뷰에서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모금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것인데요. 원래 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무를 만들기 전에 다른 장편을 준비를 하셨었는데 그게 불발이 됐대요. 근데 그 시나리오에 모금산이라는 조연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나온 것과는 되게 다르지만
뭔가 파수꾼처럼 뭔가를 지키고 바로잡아주는 중년 남성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이 영화로 이어졌다고 하시는데, 이 영화 안에서 그 이발소에 온 꼬마 손님한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면서 삐뚤어진 고개를 바로잡아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에서 출발을 해서 금산에서 살아가는 금산이라는 평범한 소시민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바로잡는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이 영화 안에서 그렇게 모금산이 막 누군가한테 훈계를 한다던가 권위적이라던가 이런 모습이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그 대신 뭔가 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약간 그런 관조적인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금산이가 이 스데반 아들의 카메라 앞에서 내가 좀 엉성하더라도 이렇게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영화 일이 잘 안 풀려서 의기소침한 스테반에게 어떤 교훈을 주지 않을까. 평범한 소시민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비겁한 선택이 아닌 비범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 선택이 꼭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거나 위대하다거나 하지 않더라도 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읽으면서 윤희에게도 되게 많이 생각이 나서 계속 이런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정말 작지만 커다란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에 관심이 많은 감독님이고, 그런 걸 되게 잘 이야기하는 방식이 되게 탁월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코미디에 대한 것인데, 영화가 좀 웃프잖아요. 되게. 근데 그게 막 빵빵 터지는 웃음이라기보다는 피식피식하는 웃음인데, 그거를 실제로도 정말 그냥 딱 그 정도로 코미디를 만들고 싶으셔서 의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인물과의 거리감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미디엄 숏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쓸 때 블루스 음악을 그렇게 많이 들으셨대요. 블루스라는 게 리듬이 되게 자유자재인데 어느 순간에는 팍 폭발했다가 갑자기 뚝 끊기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어떤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음악을 쓰셨고 들으셨고, 그리고 이 영화에도 그런 리듬이 깃들기를 바래서 편집을 할 때도 이 박세영 편집 감독님과 이 영화를 음악이라고 생각하자고 얘기하면서 시퀀스별로 박자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장면을 끊고 이어가면서 편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열혈 네. 스텝상을 받았다고. 이 영화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전 좀 신기했던 게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열혈 스태프상을 받았더라고요. 전 서독제에서 일해본 적도 있었는데 왜 이 상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번에 보고 이런 상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음악의 하헌진 음악감독님이 열혈 스태프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음악을 크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뭔가 다른 독립 영화들이 많이 그렇듯이 좀 흔히 사용하게 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뭐 음악에 큰 돈을 들이기 어려우니까 독립 영화들은. 그래서 그런 흔하게 들었던 음악 중에 하나겠거니 하고 흘려가며 들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상을 받을 정도의 음악이었다고 하면서 다시 찾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영화랑 음악이 편집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썼던 것처럼 이렇게
착착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볼 때는 음악을 크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들으니까 정말 그 초창기 블루스의 느낌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정서랑도 정말 어울렸던 것 같고. 근데 아쉽게도 이거를 어딘가에 검색을 했을 때 이 음악을 찾아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류이치 사카모토만 나오고. 맞아요. 나 저번에 류이치 사카모토 감독님의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맞아요. 미스터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맞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네요. 다 운명이야. 떡밥을 회수한 느낌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사실 보면서 감독님의 자전적인 얘기가 반영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는데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게 실제로 감독님 아버지가 이발사시래요. 근데 이번에 영화를 보고 이해가 된다라고 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 중에서 아버님이 이해가 된다고 하신 게 처음이었다고 극찬이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는데 어머니가 원래는 영화 감독이 되는 거를 반대를 하셨는데 이번 영화를 보고 되게 안도하시면서 잘 컸다라고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주붕 배우님 미스터 모로 나오는 기주붕 배우님도 친형께서 그 극단 76의 대표이자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이신데 이 영화를 보고 엄지를 세우면서 배우님께 이 영화가 너한테 남을 것 같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그날 기주봉 배우님이 형님한테 인정받았다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잊기 힘들 것 같다고 감독님이 얘기를 하셨던 게 저한테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영화 자체도 좋아하지만 그 영화나 드라마나 그 뒷배경의 그 감독이나 배우들이나 그 관계에도 되게 그게 너무 이렇게 좋은 케미를 이룬다거나 뭔가 되게 따뜻한 기억이 있다거나 하면은 저 거기에 되게 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저한테 되게 소소하게 행복을 줬던 얘기라서 여러분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같이 데려왔고요. 그러면 이런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주봉 배우님의 첫 주연작이더라고요. 감독님의 첫 장편이자 배우님의 첫 주연작이라서 더 두 분께 여러모로 그런 잊을 수 쉽게 잊기 어려운 큰 흔적을 남긴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러네요. 우리 줄라이 씨한테는 이 영화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한번 키워드별로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줄라이 씨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저는 먹방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지만 예쁘게 강냉이라고 키워드를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 영화에서 먹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그게 어떤 식사 장면이 아니라 그 모금산이 계속 뭔가 이렇게 주워 먹듯이 계속 먹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서 그게 제가 브로커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계속 일상적으로 뭔가를 입에 넣는 장면을 볼 때 그게 진짜 먹방처럼 느껴지기보다는 마음의 허기가 너무 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모금산이 혼자 있을 때 계속 그렇게 뭘 먹어요.
뭐 TV를 보면서도 그렇고 맥주집에서 혼자 벽을 보고 맥주를 마실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주를 무심하게 다시 또 주고 하는 게 되게 그 술집 주인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술집 주인이 약간 지겹다는 듯이 그 안주를 다시 네. 그냥 퉁명스럽게 탁 내려놓거든요. 거기서도 이 사람이 그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가 보이는데 모금산이 뭔가 식탐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먹어서 이걸 채우려고 하는 게 이미 습관이 너무 되어버린 사람을 보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위암에 걸렸다는 설정과 먹는 거를 좀 조심하라는 의사의 얘기가 더 슬프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필 다른 암이 아니라 위암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습관이 말 그대로 되어버린 그 식습관의 원인이 그런 외로움과 삶에서 온 고단함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까 해서 그게 인상에 남았는데 특히 강냉이가 목에 막혀서 튀어나올 뻔했다인가? 그게 무슨 일기에 썼던 네네. 네, 내용으로 나레이션에 나오기도 하고 그 막판에 나오는 그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 네. 그 영화에서도 그 강냉이가 목에 막혔던 것이 나중에는 그게 사제폭탄이 네. 목에 막힌 것처럼 그리고 강냉이를 먹는 장면이 그 영화 속 영화에도 또 나오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목에 막혀버린 그 느낌도 이 모금산이 살아왔던 삶을 상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우리가 윤희에게도 그랬고 임대영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 겨울과 참 잘 어울린다는 인상이 있는데 처음에 모금산이 강냉이를 먹는 장면에서는 저는 사실 짠함, 애잔함밖에 못 느꼈다가 그 영화 속 영화에서 강냉이를 먹는 장면은 그 영화가 어쨌든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였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그게 연출이 되니까 그 애잔하게 보였던 강냉이가 그 영화 속 영화에서는 되게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백 필름 속에서 그 새하얀 그게 되게 눈송이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게 처음에는 애잔해 보였던 그 강냉이가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눈송이로 보이는 게 모금산이 만들고 연출하고 싶었던 영화가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해석이네요. 아차 댓글 보니까 이 영화 보고 강냉이가 너무 먹고 싶어져서 집에 오는 길에 사왔다는 댓글이 있던데 저도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도 20대 초반에 되게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때 폭식증이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압도적인 경험인지 알고 있어서 더 웨이를 볼 때도 근데 그게 약간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의 거리가 너무 생겨버려서 왜냐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거리감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게 약간 전생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전 더 웨일이라는 영화를 볼 때도 되게 관조적으로 봤어요. 완전히 이렇게 몰입해서 본다기보다는. 네, 뭔가 여전히 그 어떤 채울 수 없는 감정을 계속 무언가를 물질적인 것으로 내 몸 안에 채워넣으면서 채우려는 그 느낌, 허기가 뭔지 그 시절에 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적어가 돼가지고 문송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다행히 좋은 사람들을 모금산 씨 옆에 그런 인연들이 있었던 것처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한 영화가 엄청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것도 제가 되게 사랑하는 영화인데 짐 자무시 감독의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두 번째 키워드인 반복되는 공간의 변주입니다. 저희가 사실 영화라는 거는 삶의 또 다른 반영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삶은 공간과 일상이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같은 집에서 먹고 잠들고 일어나고 씻고 나갈 준비하고 나가서 출근하는 그 길을 걷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은 내가 항상 좋아하는 어딘가에 들러서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던가 수영장을 가서 운동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식의 일상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데 그게 패터슨에서도 같은 공간이랑 같은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변주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모금산 씨의 집에서 강냉이 먹다가 잠들면서 베개 치면서 잠들다가 일어나면은 나갈 준비해서 출근하는 길에 매일매일 받아주지도 않는 인사를 꾸준히 하는 학생을 만나고 이발을 하고 퇴근하면 맥주집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수영장을 가고 이런 식의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주들이 저는 되게 우리가 일상이라는 게 되게 그냥 너무 반복돼서 스쳐 지나가고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가끔씩 그리고 내가 의식해서 노력을 하면 그 일상이 너무너무 반짝이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져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데 이 모금산 씨의 일상을 비추는 되게 관조적이지만 그 조금씩 변해가는 뭐 맥주집 안에서 처음에는 매일매일 혼자 맥주를 마셨지만 어느 날은 우리 자영이라는 수영장에서 만난 아가씨랑 같이 가서 막 그런 다육이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모근사 씨가 영화 촬영을 하느라고 비웠을 때 그 빈자리를 자영 씨가 차지하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마지막에 가서 그 쪽지 하나 영화 시사회에 초대하는 그 초대장 하나 남겨놓은 거를 술집 아저씨가 빈자리에서 보는 그런 되게 작은 디테일들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일상의 그런 반짝이는 모습들, 소중함을 비춰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게 참 좋았어요. 제가 영화의 그런 요소들을 좋아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특히 그 맥주집 장면에서 줄다혜 씨가 인상적인 디테일이 있었다고. 네, 그 술집 아저씨가 초대장을 받고 나서 그거를 벽에 살짝 세워두고 그걸 이렇게 무심하게 보고 있다가 손가락으로 톡 쳐서 그게 떨어지면 그제야 손으로 그걸 잡아서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감독님이 정말 의도하신 연출이었는지 아니면 배우분의 애드리브였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도 어떤 행동을 할 때 모든 행동을 다 정성스럽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되게 뭐 선풍기 같은 거 끌 때 그냥 발로 막 이렇게 무심하게 끄는 것처럼 그런 종이를 이렇게 드는 행동 같은 게 저라면 제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면 그런 거를 일상의 디테일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종이를 들어서 바라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연출을 하거나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걸 톡 쳐서 받아서 보는 그 디테일함과 그 리얼리즘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술집 사장님한테 모금사는 그렇게 막 중요한 존재처럼 보이진 않죠. 뭔가 단골임에도 불구하고 막 두 사람이 살갑게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주를 줄 때도 되게 퉁명스럽게 주고 그냥 책 읽느라 바쁜 사람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막 소중하게 읽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뭔데 하는 그 마음이 더 컸을 것 같고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 마음이 그 작은 액션들에서 너무 다 묻어나서 정말 탁월한 연기고 탁월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톡 쳤을 때 바로 손에 떨어지는 그게 테이크를 몇 번이나 갔을까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저는 패터슨은 생각을 못했고 8월의 크리스마스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거기서 허진호 감독님이 영화를 연출하시는 방식이 뭐 할머니가 이렇게 신발 놓는 장면 같은 것도 테이크를 거의 20번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손이 누구의 손인지도 알 수 없게 그냥 신발을 정돈하는 그 별거 아닌 장면도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는데 그 이유가 유지태 배우가 얘기를 했던 게 그 신발을 놓는 그 손의 그 동작에서도 어떤 감정과 정서가 담기기 때문에 그거를 포착해내기 위해 테이크를 감독님은 그렇게 많이 가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 보면서도 그런 장면들에서 우연히 그냥 운 좋게 테이크 한 번에 간 장면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영화를 보는 제가 상상하고 추측했던 것은 그 하나의 어떤 그 움직임과 그 공기와 정서를 담아내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신경을 기울여서 테이크를 여러 번 가면서 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속의 장면이 더 별거 아닌 일상적인 장면임에도 다가오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생각나네요. 음, 진짜 작은 휴지 조각 하나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어가지고 그 감독님은 정말 너무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디테일하게 미리 다 짜놓고 그 하나하나를 다 이미 구조적으로 짜놓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하나도 진짜 조그만 소품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으신다고. 역시 모든 건 다 디테일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줄라이의 또 하나의 키워드. 윤희에게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윤희에게가 저희에게 애프터선만큼 큰 영화잖아요. 저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잠깐 일을 했었다고 아까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관객심사단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객심사단은 영화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뷰를 쓰고 그래야 돼서 지원을 할 때 글을 한 편을 써야 했는데 그때 제가 썼던 글이 윤희에게를 보고 쓴 글이었고요. 궁금하다. 그 글 덕분에 합격을 했고 세상에. 그리고 이건 굉장히 TMI인데 저한테는 의미가 있어서 그때 그 글을 읽고 좋은 인상을 받고 저를 합격을 시켜줬던 당시 스태프가 지금의 제 연인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서독제에서 처음 만난 건데 일하고 한참 뒤에 연락이 닿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그런 글과 그런 것, 그 면접에서 나눈 영화의 이야기가 그 친구에게 인상이 깊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영화제가 끝나고 한참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윤희에게가 더 저한테 더 소중한 영화가 되어버렸고 오늘도 녹음을 끝나고 함께 서독제를 갈 예정인데요. 세상에. TMI를 이제 그만하고 더 해주세요. 다시 영화 얘기를 하자면 윤희에게랑 닮은 구석이 영화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떠올랐던 건
저는 윤희에게 포스터를 떠올리면 그 김희애 배우의 옆모습이 네, 되게 인상에 남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이 영화 속에서도 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준과 서로를 마주하는 장면도 서로를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게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두 사람의 옆모습을 봐야지 둘이 서로를 보고 있다는 걸 우리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물의 옆모습을 포착했던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스테반 커플, 그 아들 커플이 침대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시선이 이렇게 잘 맞지 않다가 나중에는 시선이 맞고 여자친구가 고개를 이렇게 처음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옆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실은 되게 그냥 건성건성 대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술에 취해서 알고 보니 다 듣고 진심으로 한 대답이었음이 그 나중에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여자친구가 이제 고개를 돌려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옆모습의 장면들이 되게 예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패터슨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혼자 누워서 이렇게 베개를 내리치거나 아니면 안대를 끼고 그 누워서 자는 장면도 얼굴은 정면이긴 하지만 옆으로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만이 포착되는 것들을 잘 잡아내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희에게랑 또 느껴졌던 공통점이 부모님은 혼자가 되어 있고 자식은 커플인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오래전의 사랑을 되게 그 오래된 사랑을 그리워하는 느낌이고 그 자식 커플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풋풋한 느낌의 사랑인데 저는 윤희에게를 보면서도 그 딸과 그 남자친구가 나올 때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영화에서 사실은 조금 우울하고 슬플 수 있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캐릭터와 그 커플 덕분에 웃음기를 잃지 않고 영화가 계속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영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플을 제가 꼭 그 부모가 된 마음으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느껴졌던 게 윤희에게에서도 그 딸의 남자친구가 엄청 다정하고 계속 바라보고 옆에 있어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런 정말 다정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도 스테반의 여자친구인 예원인가요? 예원이 스테반은 되게 퉁명스럽고 사실 연인으로서 되게 별로 좋지 않는 연인처럼 느껴지는데 예원은 훨씬 더 다정하고 옆에 있어주고 믿음을 주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꼭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너에게 이런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인물들 같아 보였어요. 그 파트너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윤희가 딸에게 그리고 모금산이 아들에게 느끼는 애정, 해주고 싶은 어떤 살가운 행동들이 그 파트너들이 대신 해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성도 너무 닮아 있는 것이 흥미롭고 그런 마음이 투영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게 또 이런 마음들이 왜 이렇게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은 또 그 부모의 얼굴을 카메라로 담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윤희에게에서는 딸이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는 영화로 카메라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게 나오는데
그게 저한테는 부모의 사랑은 눈에 너무 확연히 보이는 종류의 어떤 사랑이라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느끼는 사랑은 그런 식으로 어떤 카메라 렌즈 같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니까 왜 그 윤희에게 딸도 그랬고 이번 영화의 아들도 그랬고 퉁명스럽고 좀 쌀쌀맞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데 그렇게 렌즈가 향하는 음. 곳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파트너의 존재 혹은 촬영을 한다는 것으로 상징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그 주고받는 것을 보는 게 사실은 그 부모와 자식이 싸우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가 윤희에게서도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편지 나레이션이잖아요. 처음에도 뭐 그리고 마지막에는 윤희의 편지가 이렇게 나레이션 되면서 그 일상의 어떤 장면들과 겹쳐서 들리면서 저희한테 되게 울림을 남겨주는데, 여기 미스터 무에서도 사실 이 아저씨가 감정 표현이 정말 많지도 않고 말도 많지 않아서 그냥 주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는지만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일기장을 읽어주면서 그 공간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아저씨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는지가 나레이션 되잖아요. 뭔가 편지라던가 일기라던가 어떤 그런 기록들을 저는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되게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거를 사실은 내가 모른 채로 나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묻어두고 잊혀져 버리는 것들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뭐 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에게 편지를 쓴다던가 할 때는 그것들이 나도 몰랐던 내 감정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이거를 쓰고는 있지만 내가 쓰는 거가 맞나 싶을 만큼 되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떤 감정과 기억의 층들이 막 풀어져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꺼내놨을 때, 그 기록을 꺼내놨을 때 그 기록도 내 삶에 영향을 다시 미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잊혀졌던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 기록의 잔상이나 울림이 다시 어떤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걸음이나 내가 지나온 공간이나 이런 것들의 자국을 새롭게 남겨서 뭔가 정말 그 유니에게나 미스터 모에서 그 나레이션이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 기록이 뭔가 잔상처럼 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출이 뭔가 기억이라던가 경험이라던가 나의 감정이라던가 생각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공간이라던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삶에서 서로한테 되게 영화가 삶이 영화에 반영되듯 그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포옹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음. 다음에 저희의 키워드는 찰리 채플린?
음, 저는 오늘 TMI를 되게 많이 얘기하게 되는 좋아, 것 좋아. 같은데요. 저한테 영화의 이미지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예요. 그냥 딱 영화를 떠올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무엇인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는 육아를 아버지께서 하셨고 아버지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영화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여주셨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슬랩스틱이다 보니까 진짜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영화가 가진 어떤 의미나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했고 그냥 개그 콘서트 보듯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깔깔 웃으면서 막 그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어렸을 때 막 따라하기도 하고 언니랑 같이 그런 웃긴 장면들을 막 반복해서 보기 위해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찰리 채플린은 딱 영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 이 영화 속의 영화가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닮아 있었던 게 그리고 그게 모금산이라는 캐릭터와 그 인생을 정말 잘 보여주는 상징물로서도 기능을 했다는 게 더 깊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모금산이 되게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수영장에서 자영에게 장난을 쳤을 때도 그렇고 사실은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게 되게 상반된 모습이잖아요. 잘 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뭔가 캐릭터를 종잡을 수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퉁명스럽고 좀 짜증도 많이 내는 것 같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저렇게 장난을 치는 그게 혼란스러웠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인 동물은 아니잖아요. 매번 똑같은 선택을 내리고 매번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게 그런 모습들도 잘 담겨진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모금산이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원래 웃음이 많고 장난기가 원래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런 삶의 어떤 풍파를 겪으면서 점점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의 그런 본연의 어떤 숨겨져 있던 장난기가 확 발산되는 매체가 영화 속 영화였다는 것이 우리가 찰리 채플린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그 말 자체를 잘 담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찰리 채플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되게 순환을 겪는 게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희망적인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함과 희망이 이 영화가 담고 싶었던 것 그리고 모금산이 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면서 담고 싶었던 것과 다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영화 속 영화의 만듦새도 너무 좋았고요. 그냥 그 정말 그게 하나의 단편으로 나왔어도 저는 그 영화를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라임은 찰리 채플린 키워드에 대해 혹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그 한 가지 또 한편으로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든 그 사제 폭탄을 삼킨 남자의 시나리오를 보고 여자친구는 이거 아버지가 찰리 채플린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하는데 아들은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모를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정말 줄줄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찰리 채플린은 아내가 좋아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감독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영화 이런 거 저런 거. 그 장면이 딱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냥 자식들한테는.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내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던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까지의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꿈꾸었고 어떤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사실은 자식들은 모르기 쉽죠. 잘 내 인생 하나 살아가느라 사춘기 겪어내느라 내 인생에만 너무 집중해가지고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걸 다 외면하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개인적인 개인사나 그분들이 사랑하는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들조차 우리 아버지가 찰리 채플린 절대 모를 걸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놓치기 쉽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게 저는 되게 기억이 남아요. 음. 그리고 찰리 채플린은 개인적으로 저도 DJ 씨랑 같이 영화를 몇 번 봤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보면서 저는 나이가 들고 나서 봐서 그런지 계속 드는 생각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계속 보면서 느꼈어가지고 왜냐면 웃기려면 진짜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 정말 대단하다라는 되게 그런 존경심을 갖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연기고 그런 코미디를 주기 위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액션 하면 막 칼을 휘두르고 총을 쏘는 그런 액션만 생각하게 되는데 막 넘어지고 막 쫓아서 막 뛰고 이런 것들도 액션이잖아요. 근데 그런 액션을 심지어 웃기기 위해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 합을 맞추는 맞아요. 것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어서 조금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정도로 영화를 많이 알고 좋아했다는 거를 아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영화 감독이 된 게 맞아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원이 두 부자가 똑같다.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서 되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 엄마 이런 점 참 별로야. 우리 아빠 이런 점 참 별로야.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한테서 그런 점이 나올 때에 맞아. 그 정말 정말 부끄럽고 그게 정말 싫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감정을 그 스테반도 점점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스테반의 질문들에는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는데 예원의 질문에는 대답을 늘 바로바로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툭툭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스테반이 하는 질문들이 정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경청의 자세로 하는 질문보다는 그냥 불만이 기본적으로 있는? 왜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스테반에게 평생 숨겨야 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스테반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게 더 계속 버퍼링이 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프다는 거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찰리 채플린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에 막 편집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막 틱틱대면서 아빠 나 진짜 나한테 왜 이래 나 이거 왜 찍게 하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얘기가 장면이 잘 붙네 편집이 잘 되네 하면서 우는 게 그래서 더 좋았어요. 결국에는 그냥 보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뭔가 정말 제일 어려운 게 항상 이유는 모르겠는데 짜증이 나.
부모님이랑 뭔가 이렇게 관계에서 항상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틱틱대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틱틱대게 돼. 약간 그런 게 항상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슬프지만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화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스스로 편집할 수 있는 어떤 편집해서 한 편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야 비로소 어떤 보이게 되는, 보게 되는, 안게 되는 순간에 대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 편집하는 장면이 저도 진짜 좋았는데 음. 거기서 저는 스테반이 아버지에 대한 것도 느꼈지만 예원에 대한 것도 음.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았어요. 음.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음.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씩 웃는 거를 까먹고 연기를 안 하셔서 네. 그걸 다시 테이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원이 나도 이거 촬영 버튼 안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아버지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슬쩍 카메라를 들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예원이 담아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스데반이 그런 예원의 마음을 다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서 느끼는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원에게도 되게 퉁명스러운 연인이잖아요. 아버지에게도 퉁명스러운 아들이고 그래서 그 눈물이 여러 의미로 와닿았고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꼭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맞아요. 모든 영화에서 단편으로 나오는 그런 자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삶 속의 자식의 모습이라서.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는 연결해서 인물로 네. 가볼까요? 네. 라임에게는 어떤 인물이 와닿았나요? 혹은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 저는 술집 아저씨랑 자영 씨. 그 제가 마지막에 영화 상영해주고 나서 딱 이제 끝나고 불 켜졌을 때 관객들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한 번 더 돌려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웃고 있던 사람들이 자영이랑 술집 맞아요.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영화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되게 귀여워하면서 봤던 캐릭터들이었어가지고 그 술집 아저씨도 되게 그냥 별거 없잖아요. 되게 별거 없는데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퉁명스럽지만 간식을 계속 먹을 걸 이렇게 그냥 내주고 한결같고 좀 빈자리에서 남아있는 그 영화 티켓 안 갈 수도 있는데 갔고 자영 씨도 뭔가 처음에는 맥주 한 잔 나라도 거절했을 것 같아. 맥주 한 잔 할래요? 하면 네?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랬지만 결국에는 갔고 가서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고 막 다육 나 영화 보고 나서 다육식물 키우게 될 것 같아요. 다육이 막 얘기하고 그냥 그런 되게 소소한 모습들이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육이가 자영이 추천하는 이유가 신경을 잘 안 써도 알아서 잘 자란다였잖아요. 그때 자영과 금산 둘 다 다육이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고 있고 그게 익숙하고 그런데 그들만이 가진 외로움을 또 알아보고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는 느낌? 그러니까 모금산도 자영을 외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영도 금산에게 제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아저씨는 외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알아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외로웠더라도 지금 내가 외로움을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또 그게 안 보일 수 맞아요. 있잖아요. 그냥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외로움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이 되게 누가 봐도 티나게 제가 좀 피곤해서요. 너무 웃겨. 하면서 거절을 했다가 결국 그 가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그런 두 사람의 마음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성격과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크리스마스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영화 상영회를 보러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에 간 사람들이 모금산에 대한 어떤 애정과 관심 때문에 간 것일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에 할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간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마음이 많이 가고 제 모습이 계속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영장 아줌마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구나. 오지랖. 그런 오지랖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모금산도 그 오지랖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아줌마가 둘이 뭐 맥주 마셨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냥 그 토픽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도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계속 여기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반갑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시간을 한번 함께 보내보고 싶은데 둘이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맥주도 마셨네? 그러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괜히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긴 상상과 추측을 그렇구나. 해보기도 했고요. 저는 저도 주민센터에 있는 요가랑 필라테스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마주쳤던 우리가 흔히 아줌마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마주쳤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그렇구나. 정말 오지랖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타인에게 그게 우리가 때로는 왜 이렇게 선을 넘지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그만큼의 큰 애정을 가진 사람들로 저에게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항상 저는 운동하면서 한 번도 선생님하고 그런 사담을 제가 나서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주머니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선생님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대뜸 물어보신다던가 저한테 이거 그 요가 할 때 그 밑에 까는 그거 있잖아요. 매트. 이거 어디 거예요? 한번 만져봐도 돼요?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쑥불쑥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게 참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주민센터의 어떤 밝음, 서로를 챙기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그런 분위기들을 다 그런 분들이 만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예전 같았으면 왜 저런 걸 물어봐? 왜 저런 걸 참견해? 하고 고깝게 제가 봤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화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가 되게 귀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줄라이 씨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제가 부국제 특집 때 파문이라는 영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카모메 식당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인데 더 자세한 건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영화에도 이런 아줌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문 개봉하시면 꼭 보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까요? 네. 영화를 만드는 영화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오늘 아침에 카페에서 줄라이 씨를 기다리다가 궁금해진 질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주제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라임이 그리움을 담은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비슷한 의미에서 저는 사라져가는 것이 담긴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높 방송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높이 되게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부극이라는 소재, 뭐 말을 타는 것, 그다음에 뭔가 생명력을 잃은 테마파크, 그런 옛날 영화를 찍던 사람들, 필름, 그리고 문을 닫은 어떤 큰 마트,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을 영화에서 볼 때, 이 영화가 어떤 미련을 갖고 그런 대상들을 포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좋아해서 저도 사라져가는 것들이 담긴 영화를 아마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리움을 좋아하면서도 미련이라는 감정을 저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번째 방송을 그러니까. 연달아 하고 있지 않나 음. 싶네요. 음. 라임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나요? 저도 사실 막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 생각해봤던 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장례식, 나의 음, 장례식. 음, 아, 저는 정말로 가끔씩 되게 많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저의 장례식 장면을 누가 올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볼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리고, 어,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빅피쉬에서도 그렇고, 그, 우리 뭐지? 반지의 제왕의 그 왕이 나왔던, 반지의 제왕 왕이 아버지로 나왔던 좀 특별하게 애들을 키우는 영화 있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캡틴 판타스틱. 네, 네. 거기서도 그렇고 뭔가 좀 되게 신선한 장례식 있잖아요. 되게 네. 사람들이 슬퍼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워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기리고 뭔가 좀 환상적이고 약간 좀 되게 따뜻한 뭔가 이렇게 춤추고 막 같이 노래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의 장례식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되게 너무 깊은 인상을 받았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마침 최근에 그 첫눈에 반할 통계적 확률인가? 그 넷플릭스에 나온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그 뭐지? 그, 그 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콜럼버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인상을 가지신 여자분인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약간 그런 좀 치지하고 되게 클리셰로 가득하고 뭔가 그냥 정말 뻔한 그런 로맨스 스토리를 어렸을 때는 되게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냥 뭐, 막, 약간, 뭐, 정말 사랑하는, 뭐, 애프터선 영화나,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이런 만큼의 깊은 인상을, 감동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그냥 정말 뻔하지만 정말 반짝이는 어떤 사랑스러운 면모들이 여전히 저한테 어떤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기쁨이나 행복이 되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아직 되게 어린애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도 막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보이는 거기서도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이 자기는 아직 살아있는데 먼저 그 장례식을 열어요. 그래서 그냥 이미 내가 사랑하는 왜냐면 이미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한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감정을 나누는 거를 나는 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영혼이 되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죽기 전에 그냥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모두 모여서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한 번쯤 가져보고 싶은 경험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죽음에 대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남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걸로 한번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영화를 만든다면 되게 특별한 경험이 되겠다. 그게 약간 미스터 모 아저씨가 죽기 전에 아들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었던 경험이랑도 좀 그래서 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입니다. 이 영화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줄라이 씨. 저는 아까 인물들 얘기할 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데요. 저는 그런 사실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실은 그 누구보다 많이 마주치고 있고 정기적으로 뭔가를 일상을 사실 같이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가서 만나게 되는 꼭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사실은 매일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어떤 유대감과 정을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한번 제가 친구의 부고를 들은 날 뭔가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를 알 수 없어서 그냥 원래 정해져 있던 운동에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냥 운동을 똑같이 하러 갔는데 그냥 매일 마주치는 그 별 생각 없이 봤던 그 사람들은 저에게 그래서 딱히 뭔가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제가 울고 있어도.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그냥 맘 편히 울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 내 앞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못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익숙해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느꼈던 그 편안함과 위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모금산의 어떤 강냉이를 먹는 모습 같은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아들의 그런 퉁명스럽지만 편집을 하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던 그런 것들도 기억에 남을 것 같지만 자영과 그 수영장 아줌마와 그 술집 사장님과 그런 모금산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인물들이 기억에 그래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금산이 그냥 영화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영회까지 열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그 영화를 통해서 항상 모금산은 그들에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왔는데 대답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답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인사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가 불발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갖고 있는 웃음의 힘과 따뜻한 희망의 정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거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내가 알지 못하고 관계가 없지만 매일같이 마주쳤던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 때 드는 감정으로 이 영화가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제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제 안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가지고 제 안에 방이 진짜 많은데 그 방이 더 많고 더 많이 채워질수록 저는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거리나 서울의 어떤 밤의 거리나 뭐 낮이나 그런 골목들을 걷다가도 주변에 어떤 그냥 술 마시고 있는 내가 모르는 얼굴들 걸어가면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되게 마음이 아득하면서 아련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이 순간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는 이 순간 저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상상해 보게 되고 그게 한편으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나한테 어떤 힘을 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맨날 그렇게 제가 다닌 대학가를 계속 돌아오면서 그 거리에서 그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떠오르는 줄라이 씨의 감상이었네요.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또 오다가 제가 예전에 기록해뒀던 찬실이에 관한 글을 읽게 됐는데 이게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이랑도 되게 닿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이스라 씨의 창작과 농담이라는 인터뷰집에서 찬실이의 그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찬실이는 인생의 굳은 날씨에 다시 꺼내보고 싶은 영화다. 전혀 화창하지 않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마음이 베베 꼬인 그런 날에도 찬실이는 농담하는 능력을 나에게 되돌려준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한두 발짝 벗어날 수 있는 사람만이 스스로에 대한 농담을 지어낸다. 세상 속에 있다가도 잠깐 세상 바깥에 눈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 대한 농담을 지어낸다. 농담이란 결국 거리를 두는 능력이다. 절망의 품에 안기는 대신 근처를 거닐며 그것의 옆모습과 뒷꽃무늬를 보는 능력이다. 절망 곁에서 훌륭한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순간 내 얘기는 남 얘기가 된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때 얻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당신도 알 것이다. 그 자유는 영화가 해내는 일이기도 하다.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이 문득 든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진짜 힘들었을 때 그 폭식증이 겹쳤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저는 정말 되게 그 커다란 어둠 속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에 제가 되게 잠식되고 잠겨 있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찬실이나 미스터 모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그 시절을 저를 건져줬던 게 정말 책들이고 영화고 음악이었어서 저한테는 그리고 사람들이고 그게 정말 저한테는 삶의 전부이고 계속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인데 정말 네 아까 약간 그 너무 커다란 거를 한번 겪고 나면은 관조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 내가 너무 잠겨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벗어나서 웃으면서 보게 될 수 있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냥 웃어버릴 수 있을 때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내가 가지게 됐을 때 그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겨낸다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그렇기도 하고 그냥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 글을 읽으면서도 되게 큰 공감을 했었고 뭔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나 그리고 이
영화를 보셨던 관객분들이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분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감정인 것 같아서 이 글을 같이 읽어드렸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어서 여기 되게 많은 특별한 인터뷰이들이 나오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슬아 씨의 창작과 농담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볼까요?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